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VPN과 함께 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죠.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합니다. 자세하게는 뒤에 이야기할 테지만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죠. 부작용 중 하나가 규제를 최소화하기에 기업들 혹은 기술들이 불법적이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를 외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반대이지만 기술들이 법과 규제에 비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바람에 같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온라인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 현재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기들은 금전적 손실과 더불어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적인 영상같이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경우도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죠. 구체적인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기법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VPN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스캠의 접근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VPN은 내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방지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 중 하나죠. 내 인터넷이라는 집의 문을 내가 잠그고 나만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드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방문하는 사이트가 스캠이나 해킹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해주고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 시 즉시 알려줍니다.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됩니다.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현재 노드VPN은 구독자 전용 링크로 구매 시 2년 플랜 기준 최대 74% 할인에 구독자 전용 혜택으로 4개월 추가까지 무료로 더 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8개국 7,3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시장 중심적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 마거릿 대처 총리가 영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사회 경제정책을 통칭하는 대처리즘. 1990년대 이후 IMF의 구조조정 정책, 이 세 가지 정책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두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포함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정치, 경제, 사상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 경제 개념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란 간단하게 말해 경제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그와 유사한 정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미국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금융 및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서 친기업적 정책을 추진했죠. 영국도 의료, 철도, 전력 등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국가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고개를 듭니다. 언뜻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최선의 선택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던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도한 이념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야말로 문제다라는 레이건의 말처럼 경제적 자유 없이 정치적 자유를 얻기는 불가능하다라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말처럼 말이죠. 동시에 신자유주의는 마치 악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게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참고로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들여왔습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외환위기의 극복과 한국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 동시에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평을 받죠. 이래저래 말은 많지만 어찌되었든 신자유주의는 선진국들의 성장의 바탕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냉전 시기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부흥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현재도 우리는 최소로 잡아도 영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죠.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도입되어 발전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신자유주의의 뿌리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했죠.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중시했고 국민이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 없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국가 경제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재밌는 건 고전적 자유주의는 19세기까지 보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진보적 이념이었다는 것이죠.
20세기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었지만요. 어찌되었든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자유방인 경제가 주류였습니다. 경제도 다들 그럭저럭 성장했고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원래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위기가 닥쳐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사람들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을 뽑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케인스주의죠. 간단하게 말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정부가 개입해 수요를 창출시켜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집권기에 행해진 뉴딜 정책이죠. 정부가 경제를 조절하는 케인스주의가 경제학과 정책을 지배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최소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힘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 지출과 복지학대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당연시되는 기조였으니까요.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하죠. 1970년대 들어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후 케인스주의 체제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서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케인스주의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죠. 이런 배경에서 신자유주의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이 안 되니 경제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반대로 자유시장으로 회귀하자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30년대 일부 유럽 지식인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이전까지는 케인스주의가 압도적이었기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프리드리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들의 시장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대와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대처와 레이건의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1979년 마거릿 대처는 영국 총리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영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노동조합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병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죠. 특히 노동조합이 강력한 파업을 벌이며 경제활동을 마비시켰습니다. 1978에서 79년에는 불만의 겨울이라 불리는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죠. 대처 총리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정부 개입, 높은 세금, 강한 노동조합의 힘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대처는 노조를 해체시키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죠. 사실 당시 탄광노조는 문제가 좀 많았죠. 총리를 갈아치울 정도로 파워가 크기도 했고 석탄 산업이 비효율적임에도 노조의 파워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1984년 3월 총파업 당시 대처는 이전 총리들과 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처는 그냥 생산성 떨어지는 탄광들을 폐쇄해버렸죠. 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자 대처는 경찰 기마대를 파견해 현장을 진압했습니다. 당연히 여론은 어떻게 기마대까지 파견하냐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죠. 대처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마대를 파견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탱크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해버립니다. 이쯤 여론도 폭력 사태를 벌이는 노조의 잘못이 있다고 바뀌게 되었고요. 민영화를 추진하며 국가는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정부가 문제라면 정부를 줄여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도 대폭 축소했죠. 다만 전체적인 복지가 줄어든 것이지 대처는 재취업과 빈곤자들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복지를 해 시초격이죠. 1986년에는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개혁을 단행하여 영국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했습니다. 덕분에 금융기업들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런던은 다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되었죠. 이러한 정책들은 이른바 대처리즘이라 불리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미국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었고 연방정부의 높은 지출과 복지 정책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었죠. 대처와 마찬가지로 레이건 역시 정부 개입이 문제의 원흉이라 보면서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레이거노믹스 정책이 탄생하게 되죠. 레이건은 우선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 했습니다. 이 정책은 트리클 다운 이론을 기반으로 했는데 부자와 기업이 번 돈이 결국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는 논리였죠. 또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수준을 최소화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호, 금융, 노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진행했죠. 이러한 레이거노믹스 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회복되었고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정책 변화가 성공을 하자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영향을 미친 게 국제기구들이죠. 국제경제기구들은 미국과 영국의 정책을 표준 처방으로 권장했습니다. 특히 1989년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미국 재무부 등이 주요 국제경제기구들이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따라야 할 10가지 표준경제 개혁 정책
정책을 정리했는데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는 재정 긴축부터 금융시장 자유화, 무역 자유화, 환율의 시장 결정, 민영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이 포함되었죠. 사실상 신자유주의 개혁 패키지였습니다.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시장과 국가 역할 축소가 필수적이라는 합의이기도 하죠. 실제로 IMF와 세계은행은 구제 금융을 제공할 때마다 구조조정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게 재정 긴축, 통화 안정, 금융 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같은 것들이죠. 빚이 있는 개발도상국 정부로서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시장 친화적 개혁을 수용해야 했고,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가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꽤 익숙하죠. 멕시코, 브라질 등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도 사례 중 하나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에 뻗어나갔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곧 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말과도 같았죠. 신자유주의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자유무역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곧 경제 글로벌화의 촉진이었죠. 1995년 WTO 출범으로 세계교육은 더욱 자유화되었고, 자본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죠. 크게 보면 중국이 지금처럼 커진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유무역은 제조업 국가에 그리고 선진국에 유리하니까요. 과거 제국주의가 퍼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시장 개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시장 개척이죠. 반대로 못 사는 나라들의 경우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 수출품들을 만들어내고 발전하던가, 실패해서 시장으로 남던가이죠. 신자유주의 이전에도 무역은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한 필수였지만 신자유주의가 퍼지면서 중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발전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도 아예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정책들을 만들었죠. 유럽 국가들은 영미권보다는 비교적 복지국가적 전통을 유지했지만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재정을 긴축하는 등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했죠.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절충하여 시장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한 자유 방임보다는 정부와 시장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혼재되었다기보다는 한중일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도입했죠.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는 아예 자유무역 허브로 성장했고, 중국은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고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 왜 일본은 자민당만을 지지하나라는 영상에 나왔듯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고, 한국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재밌는 건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았냐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진보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했고, 보수에서도 복지 정책과 시장 개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영국과 미국을 핏대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만 국가마다 다른 경제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신자유주의는 탁월한 경제 이념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누구도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고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 이들이라도 그 이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위는 사실상 사라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작용들이 대중에게 피해가 큰 것들, 즉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것들이거든요. 신자유주의는 경제 성장과 국제 교육의 확대, 크게는 전 세계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고, 경쟁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더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만들었지만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심화되게 만들었죠. 실제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상위 1% 부유층의 소득 및 자산 비중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득이 비교적 정체되었죠. 낙수 효과를 통해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국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혜택이 아래로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도 취약해집니다. 민영화는 필수적인 생활 분야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이는 교육과 의료까지 가서 불평등을 초래하죠. 물론 세계 경제의 발전과 부의 증대로 사람들의 평균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회는 더 늘어났고 빈민층들의 부도 늘어났습니다. 빈곤도 감소했고 비효율과 부패도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덜하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남보다 내가 잘 살아야 만족을 하는 동물이죠. 먹을 것 걱정
없고 잘 곳이 있다고 해도 이게 행복과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은 다수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가짜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늘어난 것도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곧 경쟁이기도 하니까요. 동시에 신자유주의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도 키워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이죠. 신자유주의와의 세계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또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이 박탈감을 느낀 이들이 많아지면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도 커졌습니다. 이는 포퓰리스트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죠. 현 시대 포퓰리즘의 기준은 정확히 신자유주의와 반대됩니다. 경쟁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이죠. 그럼 이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정치권에서도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정책은 현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예전처럼 당연시되기보다 수정이 필요한 하나의 선택지로 재검토되는 국면에 있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만한 게 없거든요. 이미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걸 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초기에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었지만 결국 회귀했듯 반대로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국가 개입이 늘었다가 다시 와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고개를 들었듯 국가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로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섞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국 수정된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강합니다. 부분적인 규제와 재분배를 수용하면서도 기본적인 시장경제 틀은 유지하는 방향이죠. 탈성장이라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성장을 그만하자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성장은 불가능하죠. 현재 세계는 혼란을 맞이하고 있고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독주는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죠. 이게 끝나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테고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